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작품은 장강명의 알바생 자르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은요 사실 교과서에 올라와 있지 않죠. 이 작품은 16년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에요. 그래서 장강명이라는 이제 꽤 유명한 작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무래도 교과서 외에는 소설을 많이 읽을 일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점에 가서 책을 많이 사서 읽는데 이 장강명이라는 작가는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고요. 그중에서도 이건 이제 젊은 작가상 16년이면 벌써 꽤 됐죠. 그때 수상을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좀 낯선 작가이겠지만 쌤에겐 익숙한 작가. 근데 두 번째, 이거는 교과서에 올라와 있는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상 좀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작품인데 이거를 계속 좀 시험 범위에 넣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쌤도 이제 수원외고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이 작품을 계속 시험 범위에 넣기 때문에 쌤도 이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이제 이건 좀 비하인드라서 비밀로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정 어떤 학교들에서 계속 시험 범위에 넣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작품이 대표적인 그런 작품이죠. 저 쌤도 이게 이제 블로그에 한번 이제 수원외고 관련 글에서 이 작품이 언급이 됐는데 계속 유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미 쌤한테는 이제 1학기에 진도가 끝난 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영상을 찍을 필요는 없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자료를 찾고 있더라고요. 쌤 블로그에서. 그래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알바생 자르기라는 작품은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굉장히 발표가 얼마 되지 않은, 발표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현대소설이고요. 굉장히 여러분 성격이 사실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그리고 내용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겠죠? 사회 비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끔 좀 주제를 던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소설의 제재는 정말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생이죠? 알바생을 해고하는, 자르기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해고라고 하면 좋겠죠? 알바생 해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과연 그걸 통해서 작가는 어떤 주제를 던지고 싶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작권상 이거는 쌤이 전문을 유튜브에서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일부 장면들을 쌤이 조금 중점적으로 소개를 할 거고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뭐 유인물을 통해서 전문을 나눠줬겠죠. 꼭 다 읽어보고 쌤이 말하는 부분들을 찾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작품은 아니죠. 첫 번째 장면은요. 회식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회식에서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 봤더니 회식에서 주인공인 혜미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회식 자리에는 혜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쵸? 회식에는 지금 부재 중인 이 혜미가 바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알바생의 혜미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등장하나 봤더니 태국인 노동자가 있어요. 근데 그 노동자가 혜미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혜미와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직원들도 다 맞장구를 치죠. 혜미는 늘 칼퇴를 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그래서 늘 이런 회식 자리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과 말을 섞지 않고 그리고 칼퇴를 하고 그래서 뭔가 약간 좀 혜미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이 좀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식에서 주인공인 혜미를 이걸 쌤이 조금 바꿔볼게요.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냥 한 번 언급되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데요. 이 반복적 언급의 내용이 어떤가 봤더니 굉장히 혜미가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편으로 언급이 되죠. 근데 이 교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관찰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사회의 어떤 인식으로 더 씌워서 주관적이라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해볼게요. 우리 사회의 어떤
관습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혜미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편이 아닌 거죠. 혹은 사회성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문제 삼는 그런 느낌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사람들과 꼭 교류를 하며 살아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어떤 담론은 그런 걸 잘 못하는 사람에게 걔는 정말 사회생활을 못해. 사회성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회식 자리에서 또 두드러지게 언급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햄이라는 사람이 왜 이 자리를 오게 되었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햄이라는 아르바이트생은 약간 임시직이에요. 그쵸? 임시직. 근데 이 사람은 왜 오게 됐냐? 바로 박 차장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 햄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 아르바이트 자리가 생긴 거죠. 근데 이 박 차장이라는 사람은 또 왜 퇴사를 했나라고 봤더니 뒷부분에 다 나오죠.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이 사람이 이제 출산 후 육아휴직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육아휴직으로 인한 복귀를 하고 바로 퇴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빈자리가 갑자기 생겼고 사실 근데 이 퇴사 자체도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출산 후에 육아휴직을 할 때 이제 이 한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회사에서는 좀 관습적으로 약간 이 빈자리를 놔둔 채로 이제 휴직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박 차장의 부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었다라는 거죠. 다른 회사원들에게 어떤 고충이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자, 장면 한번 바꿔볼게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박 차장이 육아휴직을 마치자마자 사표를 쓴 데 있어서 은영도 여러분 제2의 주인공이죠. 혜미와 이제 중심 인물이에요. 괘씸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남자들 앞에서 하고 싶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러나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쌤이 금방 말한 것처럼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육아휴직을 하면 그 자리가 좀 비게 되는데 충원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원들이 다 힘들어요. 그쵸? 그러면서 좀 다들 참고 있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이렇게 사표를 써버리니까 이게 약간 휴직을 누리고 그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복지가 있죠. 그걸 다 누리고 바로 퇴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남자 직원 앞에서 그 사람을 욕하게 되면 이제 남자 직원들이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래서 여자들은 안 돼. 이래서 여자들은 임신하고 출산하면은 도움이 안 된다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여자인 은영은 그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회식 자리는요. 지금 햄이라는 사람이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박 차장의 퇴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보여줌으로써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여러분 다 혜미와 박 차장 모두 이 회식 자리에 부재한 인물이에요. 그쵸? 즉 회식 자리에 부재한 인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언급을 해요. 자, 이 부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즉 회식 자리에 부재한 인물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언급을 하고 있죠. 한마디로 인물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다른 인물들을 통해서 다른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일단 이 부분 보면요. 이 햄이라는 사람이 지금 주된 인물로 등장을 할 거고요. 이 은영이라는 사람이 또 주된 인물로 등장을 할 건데 이 모두 다 3인칭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작품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데 이 서술자가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겠죠. 근데 묘사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것까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요. 서술자는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작품 밖에 존재하겠죠. 자, 이렇게 서술자가 존재하는데요. 이 서술자는 시종일관 은영의 눈을 통해서 햄이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들은 은영이 서술자인가?
라고 착각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서술자는 은영의 눈을 통해서 지금 혜미를 관찰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를 쌤이 좀 그림을 바꿔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은영이가 지금 혜미를 계속 관찰을 해요. 이 시선을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얘기를 해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서술자예요. 그쵸? 우리가 독자들이 이제 이 작품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서술자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모두 은영의 시선을 통해서 혜미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야. 물론 여러분 서술자는 작품 밖에 전지적인 서술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다만 혜미를 묘사할 때 무조건 은영을 거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영을 요즘에 우리가 초점화된 화자라고 많이 불러요. 즉 이 서술자는 모든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혜미의 내면도 은영의 내면도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술자는 늘 은영의 눈을 통해 혜미를 묘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설정한 이유도 당연히 있겠죠. 작가는 모든 걸 다 의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요. 한마디로 작가는 은영의 시선으로 혜미를 보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무조건 은영이가 말해준 대로 혜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장치. 그래서 서술자의 어떤 시선이나 독자에게 보여주는 것들 이런 것도 다 장강명이라는 작가가 모두 세팅을 한 거죠. 그럼 우린 그거에 맞춰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은영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읽게 되는 거고 혜미는 약간 좀 타자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혜미에 공감하기보다는 말을 해주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은영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장면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회식 이후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는 혜미가 늘 표정이 뚱하다, 사람들과 교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이꼴 혜미예요. 그래서 이제 은영이가 회사에서 회식 이후에 혜미를 가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자, 고개를 들어 건너편을 봤더니 여자의 이꼴 혜미입니다. 이 아르바이트생인 혜미가 무료한 표정으로 마우스 버튼을 까딱까딱 누르는 모습이 보였다. 또 뮤지컬과 일본 여행 정보 검색하나? 이번 마감을 하고 나서 천천히 회계를 좀 가르쳐볼까? 라고 여러분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은영의 내면을 괄호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전작시의 이런 소설이라면은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작품은 괄호를 쓰고 있다라는 게 좀 특이하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뭘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이 부분에서 은영이 이 혜미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들, 그때 이 시선이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곱씹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걔 뭐 맨날 뮤지컬 검색하잖아, 일본 여행 검색하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은영도 그러나? 지금 그거 하고 있나? 하고 지금 혜미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즉 회식 자리에서 나눴던 이야기가 은영에게 있어서 어떤 프레임이 만들어진 거죠. 그쵸? 은영은 이제 혜미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걔 맨날 딴짓하는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우리도 여러분 은영의 이런 시선 때문에 독자 역시도 혜미 존나 딴짓하는 알바생 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이제 사장이 이 아가씨라고 해서 혜미죠, 여러분. 사실 혜미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혜미 씨가 아니라 이 아가씨라고 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장이 묘한 표정을 짓더니 걔 병원 갔다고? 하면서 약간 살짝 띠꺼운 느낌을 주죠. 즉, 사장은 혜미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를 우리가 이 묘한 표정이라는 이 묘사를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거 보이죠. 따라서 이 묘사를 통해 우리는 사장이 혜미에게 뭔가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런 걸 우리가 소설에서 사람의 심리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는 쇼잉이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설을 공부할 때 무조건 캐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병원을 간 혜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걸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밑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사장이 그 혜미의 연봉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이 은영에게 야 내가 그 연봉 넣어줄 테니까 걔 자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사장은요 어떤 한 사람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가벼운 듯한 간단한 계산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바생 자르기라는 제목이었잖아요. 해미의 어떤 자리가 굉장히 가볍고 간단하게 사라질 수 있는 자리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장면은요, 은영이 사장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통해서 고민이 생겨서 이제 남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 알바생 나보고 자르라는 거야? 라고 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혜미의 업무에 대해서 약간 조금,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남편 역시 혜미에 대해서 아내에게 전해 들은 대로만 이제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파적이고 본인의 어떤 좁은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사실 혜미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를 조합해서 일반화하는 장면이 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남편은 그냥 걔 뭐 자르는 게 낫지 않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은영은요, 혜미를 마주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남편은 혜미를 본 적이 없어요. 한마디로 혜미를 본 적이 없다는 거는 남편에게 있어서 혜미는 익명의 존재예요. 하지만 은영은 혜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혜미의 어떤 그런 처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되게 T처럼 말하고 있고 은영은 지금 F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편은 혜미의 해고를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일을 잘하는 게 아니다. 혜미 같은 애는 좀 가르쳐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은영이가 다음날 혜미를 살짝 불러요. 조직 생활을 하려면 부침성이 있어야 돼. 라는, 우리 사회에 어떤 좀 뿌리 내린 관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꼭 지켜야 될 법도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 혜미한테 조금 이제 혼을 내는 장면인 거죠. 한마디로 좀 이제 잔소리를 합니다. 이거 속된 말로 고나리라고 하죠. 고나리를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혜미도 나름 항변할 거리가 있어요. 즉 은영과의 대화를 통해서 혜미의 사고가 간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혜미도 뭔가 대접하고 싶다. 나도 할 만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내가 못한 거다라고 나름대로의 항변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혜미는 나름대로 억울함도 있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에서 준비가 안 돼서 제가 못한 건데 그것도 제 문제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은영이가 혹시 월급을 좀 줄이고 근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혜미가 뒤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혜미가 자기는 그 학자금 대출, 대학교를 다니면서 빚을 진 거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것저것 쓸 돈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시간을 줄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르바이트 이제 관련 그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도 명시가 돼 있어요. 알바생을 뽑아서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을 함부로 줄이는 것도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혜미도 지금 당연히 자기가 돈이 이제 좀 필요한 만큼의 약간 양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건 싫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은영과의 대화를 통해서 혜미도 나름 이제 고치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 좀 큰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회사에서 이제 그 규탄하는 어떤 대회라고 하지만 이거 한 시위 같은 거예요. 시위 집회를 해서 직원을 한 명씩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장이 이제 그 알바생을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혜미가 이런 말을 해요. 저 여의도 공원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지만 검색하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혜미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은영도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여의도 공원이 어딘지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내가 찾아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살짝 스파크가 튀죠. 그랬더니 이제 그 혜미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더 변명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쵸? 사실 처음부터 제가 다리가 안 좋아서 라고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여의도 공원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약간 좀 쌤도 여기서 약간 그 기시감이 느껴졌어요. 되게 MZ 직원 같죠? 그래서 이제 그 은영도 막 답답하고 얘가 진짜 왜 이러는 거야? 하고 이제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서 계속 은영의 시선을 통해 혜미를 보여주니까 우리 독자 입장에서도 혜미의 어포가 쌓이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봐도 혜미 왜 저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그러고 결국은 혜미는 해고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영이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려가서 혜미에게 밥을 사주면서 너는 이제 곧 해고될 거야 라는 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혜미가 바비큐 립을 주문하는데 여기서 은영이 이런 말을 해요. 왜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뭘 사주겠다고 하면 꼭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자고 해서 바비큐 립을 시키는 거지? 라고 되게 폭력적인 일반화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혜미의 어떤 기호일 수도 있고 혜미가 그냥 그날 그게 먹고 싶었던 걸 수도 있는데 왜 못 사는 집 애들은 이라고 지금 일반화를 하면서 여기서 우린 느껴지죠. 은영 역시 혜미를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지금 혜미는 아르바이트생 자리를 이제 해고 당하게 된 거죠. 즉 잘린 겁니다. 그래서 혜미가 이제 그날 밥을 먹으면서 은영과 대화를 해요. 얼마나 많은 알바를 했고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어지는 장면에 놀라운 장면이 있어요. 은영은 그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고가 됐다라고 느끼는데 혜미는 그게 아니다. 해고 절차가 없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은영은 혜미한테 이달 말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혜미는 그거는 정식 절차가 없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은영은 그냥 구두로 해고 사실을 전달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혜미는 분명한 절차가 있어야 된다. 왜요? 근로기준법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은영이가 혜미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해서 법을 알아보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영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은영 역시 법적으로 무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혜미는 이제 그것을 지적을 한 거죠. 저한테 퇴직금을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은영이 이런 말이에요. 대한민국 좋아졌다라고 이제 사장과의 대화에서 사장이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사장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이게 반어적인 표현인 거죠. 진짜 대한민국 좋아졌다 이 말이 아니라 얼씨구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바생한테 퇴직금을 챙겨줘? 진짜 살판 났네?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인 어떤 사장의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절차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은영 역시 혜미의 태도에 대해서 화를 점점 내고 있어요. 그쵸? 혜미가 이제 퇴직금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혜미가 어떤 이제 서류 같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달이 지난 어느 날 메일이 날라왔어요. 즉 은영에게 메일을 보낸 혜미가 어떤 내용을 썼나 봤더니 자기가 알바하는 동안 4대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금액을 이제 정산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혜미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즉 혜미의 말이 다 맞아요. 그쵸? 혜미는 그 전에 퇴직금도 문제 삼았고 해고 절차도 문제 삼았고 그리고 지금 4대 보험 가입이 안 돼 있던 것도 법적으로 잘못된 거다라고 문제를 삼는데요. 이걸 보고 은영은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라고 해서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라는 속담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혜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요. 은영의 시선을 통해 혜미를 계속 묘사를 하는데 사실 혜미가 하는 거는 법적으로 잘못이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는 은영의 시선으로 얘를 계속 보다 보니 혜미 진짜 되바라졌다. 얘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진짜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은영은 결국 혜미에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회사가 본사가 독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본사는 그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다라는 대화가 남편과의 대화에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이 독일의 본사의 태도와 한국의 어떤 회사의 태도가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독일은 그런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알바생에 대한 처우, 직원에 대한 처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반면 한국의 회사는 알바생 자리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안 지켜도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국의 사회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대화가 나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남편과 은영이 또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불쌍하다고 잘 봐주려고 했잖아. 가난하고 머리 나빠 보니까 착하고 약한 피해자일 거라 생각하고 얕잡아 봤던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 걔도 이 걔가 여러분 혜미죠. 근데 왜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개라고 타이핑이 됐을까요? 그쵸? 알바를 몇 개나 했다며 바닥에서 어떻게 싸우고 버려야 하는지 걔도 나름대로 경륜이 있고 요령이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바닥에서 우리가 더 약자야 라고 남편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혜미가 여러분 알바를 많이 해서 법적으로 자기가 받아야 될 걸 받는다고 해서 혜미가 약자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남편과 은영은 정식 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혜미는 아르바이트생이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일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즉, 이 아르바이트는 정식 직원에 비해 정직원이죠. 굉장히 불안정한 자리가 많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불안정한 자리가 생긴 것도 사실 여러분 이게 뭐 또 거슬러 올라가자면 1997년 우리 IMF 사건 알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해서 IMF라는 세계적인 경제 기구의 도움을 받잖아요. 그때 이런 노동 유연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러한 제도가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허울이 좋을 뿐 우리나라의 어떤 이런 일자리 구조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그때부터인 거고 사실 이걸로 인해서 좀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근로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쌤이 뭐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다 얘기하기에는 쌤이 국문과다 보니 뭐 역사적으로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없고 그쵸? 또 근로 기준에 대해서 쌤이 또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또 친구들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나라의 노동 구조가 IMF 이후에 시작이 많이 되었고 이게 굉장히 아르바이트라는 불안정한 자리 그리고 어떤 노동의 어떤 좀 사각지대가 많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남편은 혜미가 법적으로 올바른 절차를 취하는 거에 있어서 걘 약자가 아니야 야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놀라운 발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은영 역시 혜미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 내가 나중에 너 근로 실태에 대해서 다른 데서 전화 오지? 그럼 내가 너 어떻게 말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혜미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런 혜미의 어떤 정당한 요구가 되바라진 아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계속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혜미는 가방에 손을 넣어 봉투를 확인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별표를 한 100개 쳐야 돼요. 자, 여기서 바로 은영의 시선이 빠져요. 그래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혜미를 묘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혜미는 가방에 손을 넣어 봉투를 확인했다. 봉투를 땅에 떨어뜨리고 돈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겁이 났다. 이렇게 주지 않고 계좌를 바로 붙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혜미의 내면이 이렇게 서술을 통해 처음으로 제시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건물을 나서자마자 은행을 찾아갈 참이었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독촉을 받고 있었다. 여전히 발목이 아팠다. 인대 수술을 받느라 퇴직금을 다 썼지만 별로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해서 마지막에 혜미에 대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줄곧 은영의 관점에서 이어지던 이야기가 작품의 마무리 부분에서 혜미의 관점으로 전환이 되죠. 혜미는 현재 해고당한 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독촉을 받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회사를 다닐 때 치료받던 발목은 꾀병이 아니라 실제 문제가 있던 것으로 수술까지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혜미가 은영에게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은영이나 회사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정이나 공감을 받지 못했음을 마지막 부분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특히 파트타이머라는 고용 형태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근로주임에도 불구하고 띄어야죠. 회사의 그 누구도 혜미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러한 혜미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혼자 남게 되었음을 작품의 마무리 부분에서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사회의 약자에게 배려하지 않는 우리 사회가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작가는 누구 편일까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쵸? 자, 돌아와서 우리 주제 한번 정리해볼게요. 주제는 뭐겠어요? 사회적 약자인 혜미와 같은 알바생들에게 무관심한 사회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장강명 작가는 이러한 사회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서술의 시점을 살짝 바꿔요. 그쵸?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줄곧 은영의 시선에서 묘사하다가 해미로 딱 넘어가면서 해미의 시점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작가가 과연 어느 인물에게 중점을 두는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작가의 어떤 중점, 작가의 포지션, 스탠스가 느껴지는 거죠. 작가는 해미의 편에 서 있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줄곧 우리가 서술이 은영에게 있어서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바꿔요. 낯설게 하기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낯설게 하기 기법을 통해서 작가가 어느 편에 서서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간접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러한 해석이 쌤의 해석이라고, 쌤 뇌피셜 아니에요?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쌤이 이거를 수어내고 수업을 하면서 논문을 다 찾아 읽었어요. 그쵸? 자, 이 사회정의 교육으로서의 소설 교육 연구 장강명의 알바생 자르기 중심으로 라는 논문이고요. 409쪽부터 433쪽까지 인용을 했습니다. 출처 밝혔고요. 자, 이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요. 즉, 소설을 통해서 이 목소리를 소유하지 못한 타자의 목소리에 주목하게 한다라는 거죠. 즉, 목소리를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약자의 어떤 목소리에 주목하게 한다는 거죠. 작가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죠. 왜요? 우리는 계속 은영의 시점으로 보게 되니까요. 인물에 대한 윤리적 평가를 독자 스스로 수행하도록 인도한다. 그쵸? 우리가 해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는 독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읽기를 통해 우리는 타인의 고통, 즉 해미의 고통을 보게 함으로써 작가는 연민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개인의 질적 차이에 주목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특히 소설이 주목하고 있는 건 목소리를 소유하지 못한, 몫을 갖지 못한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의로움에 대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 작품이 창작되었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 은영의 목소리 너머로 배제되고 소외되었던 해미의 목소리를 작품의 말미에 가서 드러냄으로써 경제적 약사의 목소리가 제대로 울려나지 못한 현실 세계를 그 자체로 형상하고 있고 독자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비판적 성찰의 기제를 작동시킨다라는 거죠. 즉 우리도 여러분 은영의 시선에서 보다 보면 해미가 굉장히 파렴치하고 되게 못됐고 뭔가 약간 욕심 많은 사람으로 보이게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작품 말미에서 해미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걔도 되게 힘든 처지에 있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서 약간 우리가 성찰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소설 속 인물들은 명료하게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뭐 소설의 어떤 입체적인 현대소설의 특징이라 볼 수도 있겠죠. 은영 역시 처음에는 해미를 약간 좀 이제 연민을 가지고 보잖아요. 걔 소년 가장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뭐 이런 마을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미를 시종일관 되게 파렴치하고 욕심 많은 알바생처럼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해미가 사실은 되게 힘든 처지에 놓여 있고 그것은 알바생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작가인 장강명의 인터뷰가 있어요. 자, 이 작가의 인터뷰를 보면요. 이 작가는 마냥 착하고 마냥 악한 사람도 없고 누구 편도 들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마지막 장면에서는 알바생에게 이입하게 되는 소설적 트릭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건방져 보이는 알바생의 행동이 사실은 정당한 것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전이고 낯설게 하기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작가의 인터뷰니까 작가 피셜이겠죠. 우리 친구들도 쌤 말을 좀 더 믿고 따라도 될 것 같죠. 자, 그러면서 이 논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학습을 이제 시켜봤을 때 학생들 혹은 학습자들이 은영을 변호하는 입장에도 있고요. 해미를 변호하는 입장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소설을 가르치면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논문에서. 자,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어떤 논문의 해석을 보면요. 작가의 인터뷰도 그렇고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해미의 입장을 좀 공감하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알바생 자르기는 고용자의 눈에 차지 않는 노동자는 해고되는 것이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인간의 가치가 효용과 이윤으로 측정되며 이에 따라 인간의 존재를 대우하는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한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잖아요. 사회적 약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영의 시선을 따라가며 뭔가 고용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행위를 판단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쌤이 만든 복인데요. 이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다라고 구성을 한 거고요. 자, 이 작품과 관련해서 쌤이 몇 가지 독서 지문도 같이 학생들을 학습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사회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서도 쌤이 이제 같이 엮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켰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노동자의 근로법이 이제 출제가 됐던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자의 근로법에 대해서 모의고사 지문과 엮어서 이걸 공부를 시켰는데 실제로 이제 쌤이 가르쳤던 학교에서는 이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쌤이 외부 지문을 적중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알바생 자르기를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도 바로 이 독서 지문을 함께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능 특강 독서 지문에서도 이 노동과 관련된 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쌤이 같이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알바생 자르기가 아무래도 최신 작품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쌤이 유튜브에서 모든 전문을 다 공개해서 수업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장면 정리를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설명을 좀 했고요. 조금 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쌤이 이제 쌤 블로그에 이걸 조금 더 수록을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도움이 더 필요한 친구들은 쌤 블로그를 방문해서 댓글을 통해서 조금 더 자료를 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고요. 뭐 질문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 혹은 블로그에 와서 댓글을 달면은 쌤이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문제 자료도 없고 친구들 입장에서 혼자 공부하기가 되게 어려운 작품이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시험 대비를 통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쌤이 도움을 줄 수 있으니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